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이상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8월 달에 이 교양으로서 인공지능 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썼냐고 하면 우리 이제 경영자라든지 또는 일반 관리자라든지 공무원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이코로 로봇, 뭐 로봇 이코로 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 이런 네거티브 인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그러면 블록체인 이코로 비트코인 이코로 투기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디지털 변혁 시대에서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취급되고 깊이 있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전공은 경영하고 행정학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같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도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엔지니어의 이슈가 아니라 CEO나 의사결정자의 자기의 문제다. 이렇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심정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뭐 요즘 디지털 4차 산업 디지털 변혁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769년에 전기 에너지로서 전기원이 나왔고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라는 또 에너지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튜링이 저 thinking machine 이렇게 해서 컴퓨터 개념이 좀 나왔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 가지고 이제 마침내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생활을 그렇게 많이 바꿀 것이냐 또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나 이게 얼마나 관심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모든 제일 위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제이커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약간 오히려 발전이 정체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인터넷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다음에 아마존의 쇼핑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공장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적기조례 같은 것도 알지만 새로운 그 자동차가 나왔을 때 심지어 그 자동차의 스피드를 제한하는 뭐 깃발을 흔든다든지 이런 오히려 반동적인 현상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디지털 변혁의 핵심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동을 좀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제이커브 현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제일의 인공지능 업체는 구글입니다. 구글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웨이모라고 W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구글의 인공지능입니다.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구글의 딥마인드 나옵니다. 딥마인드 너무 알파고 너무 잘 아실 테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구글의 뭐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구글의 여러 가지 이제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 자체는 인공지능 업체다 이렇게 그냥 정의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제일의 인공지능 업체는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학생들이시니까 구글 10주만 사두면 한 20년 뒤에는 아마 지금 아파트 사시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저는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아주 핵심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제일 좌측편에 있는 네 권이 이게 중학생용 교과서입니다. 인공지능 교과서예요. 여기에 중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에 있는 그림인데요. 중간에 있는 이거에 중국의 고등학생용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것이 이제 경사하강법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여러 가지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탐색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오는 기법들이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중국에서 4, 5년 전부터 교과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뭐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의 세계적인 안면인식 업체인데요. 이 업체를 작년 제가 10월 22일 날 만났습니다. 이 교과서를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안면인식 자체가 뭐 놀라운 건 아니었는데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4, 5년 전부터 가르쳤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교양으로서 인공지능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어떤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교양이라고 썼습니다. 교양으로서 인공지능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초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봤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도 좀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이썬, 텐서플로우, 오픈CV 뭐 이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최근에 줌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중국에서는요, 이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상해에서만 20개 고교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9천 명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학사, 석사급의 이런 인공지능 교양을 갖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중국 센스타임에 그 회사가 여러 군데 쪽에 있는데 베이징, 상해, 심천, 홍콩에 있는데요. 상해의 경우에 안면인식 엔지니어가 거기 회사가 2,800명인데 2,500명이 인공지능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로서는 절대 다시 지금 말하자면 중국의 인해 전술에서조차도 우리가 밀리고 있는 그런 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하이크 비전이라고 전 세계에서 CCTV를 제일 많이 만들어서 파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방문했는데요. 예. 아니 뭐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안면인식이랑 모자이크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도 자, 여기 위쪽에 보십시오. ITS가 다 나옵니다. 지금 중국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서 제가 대로변에서 한 3분 안 움직여 있으면 저 주변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탁 누르면 제가 누군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테러의 범인지 거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CCTV로 이렇게 다 포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빅브라더 시대뿐만 아니라 빅브라더를 넘어서 이제 모든 의사결정과 판단을 이런 CCTV가 다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CCTV를 무슨 메인프레임이나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엣지 인공지능이라 가지고 그 단말기에 이런 인공지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50년에 이제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계 이래가지고 컴퓨터의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1968년도에 이제 퍼셉트로라는 개념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퍼셉트론이 결국은 엔도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윈터라고 해서 69년부터 약 한 70년대까지 한 10년간 또 인공지능 트라이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인간처럼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좀 침체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 시스템,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초기의 인공지능 형태가 나와서 좀 유행을 하다가 또 그 인공지능이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러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제로에 가깝게 되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파라미터가 제로가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2의 또 윈터, 인공지능 윈터라는 게 빙하기가 80년대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정도에 뭐가 나왔냐면 딥러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968년에 이게 나온 퍼셉트로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편에 보시면 X1, X2는 자극입니다. 자극. 두뇌로 치면 자극이 제가 뭘 사물을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X1, X2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Y는 제 소위 말해서 이 뉴런 세포에서 뇌세포에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W1, W2는 가중치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얼굴을 볼 때 이 얼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볼 거냐. 예를 들면 눈에 둥근 부분을 볼 것이냐, 코의 긴 부분을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퍼셉트는 초기 개념은 and, not and, or 이거는 다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and 게이트 같으면 제로는 제로다. 그리고 제일 좌측편 그림에서 제로 이렇게 흰 점으로 나타나 있고 제로로 된 것이 3개의 흰 점을 나오고 그다음에 1로 표시된 게 1은 1이다. 이렇게 x1이 1이고 x2가 1이면 y도 1이다. 이래가지고 까만 점을 나타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빨간 점선으로 분리선이 생깁니다. 클래시파이어라고 되는데 이 분류기록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XOR 게이트라는 것이 이게 선 하나로 분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인공지능의 빙하기 첫 번째 빙하기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퍼셉트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역전파라는 게 1974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995년도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것이 이제 나오고 2006년도에 마침내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이미지 넷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장의 저 사진을 넣어 가지고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것이 마침내 99점 몇 프로로 사진을 정확하게 개냐 고양이냐 구별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이런 게 2012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주 딥러닝으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인공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퍼셉트론에서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그런 두뇌 현상과 작동과 비슷하게 컴퓨팅 원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게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은 이제 뉴런 간의 주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덴드라이트는 것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액선이라는 것이 우리 축색돌기라 가지고 자극을 받은 걸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에 해당되는 게 그 밑에 X1, X2, X3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받아들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덴드라이트가 이 선, 거기 화살표 선이라고 볼 수 있죠. X1, X2, X3는 자극인데 덴드라이트가 각각 이걸 받아가지고 이 셀 바디, 노랗게 표시된 셀 바디로 이걸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셀 바디 노란 점에서 H0, H0, X 그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색돌기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원리가 제로원 형태로 표현하면서 이걸 가지고 인간의 말하자면 뉴런 원리하고 같은 원리로 이걸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한 개층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까 이제 퍼셉트론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여러 개 층 노란 층을 중간에 은닉계층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개 둬가지고 거르는 필터를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위에 보면 그림에 파란 점으로 나타난 동그라미들은 이 자극입니다. X1, X2, X3고 그다음에 은닉계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노란 거로 두 개, 첫 번째 노란 거, 두 번째 노란 동그라미들이 은닉 계층을 나타나고 마지막에 노란 것은 산출 계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다, 고양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또 오토바이도 지나가는 도로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그 자극의 그 형태를 이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뭐 행렬 벡터 개념 벡터라는 일종의 이제 이 수직으로 만든 1000 이거 표시하는 건데 뭐 행인이다 그러면 1000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은닉 계층을 통해서 걸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도보 걷는 행인인지 차인지 오토바이인지 트럭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엠니스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니스트에서 여러 이제 뭐 니스트 학자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필기체를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 글씨 쓰는 게 우리 숫자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끝에서 두 번째 칼럼에 보면은 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육자가 있는데 이 육자를 이 자극을 넣으면은 이 육자의 인풋이 되면은 두 가지의 히든 레이어, 그 은닉 계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 계층, 아पर 레이어에서 1일 경우는 확률이 0.1, 2는 0.21 이런 식으로 하고 6일 때 0.9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6이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봤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20줄 이렇게 코딩하면 이거 그냥 맞출 수 있더라고요.